한 68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온갖 고생 끝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100일 잔치가 열리던 바로 그날, 어머니는 마치 이방인처럼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20개의 연회석, 레드카펫과 화려한 조명, 홀을 가득 메운 하객들, 마치 성대한 공연처럼 떠들썩한 그곳에 어머니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초대 명단에도 이름이 없었고, 심지어 알리는 전화 한 통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연회가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떠난 뒤 어머니가 아들에게서 받은 첫 전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뒤늦은 초대도 깜빡했다는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한마디의 지시. 어머니, 이쪽으로 오셔서 잔치 비용 3천만 원 계산 좀 해주세요. 이토록 모욕적인 대우 앞에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이 어머니는 과거처럼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며 아들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뒷수습해 줄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단 한 푼도 못 줘. 오늘은 한 어머니가 마음이 부서진 뒤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게 되었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혜, 올해 68세입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커튼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얕아지고 오래 자지도 못합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씻고 작은 천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향자 씨와 함께 공원에서 체조를 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향자 씨는 평소처럼 일찌감치 스피커 옆에 자리를 잡고 반짝이는 분홍색 성캡을 쓴 채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목청을 높여 말했습니다. 선혜 씨, 오늘 동작 잘 따라 해야 해. 저번에 반박자 늦어서 전체 리듬이 다 엉망이 됐잖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뒷줄에 섰습니다. 음악이 울리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향자 씨는 유난히 신나게 춤을 추며 하늘로 손을 뻗다가 옆 사람을 칠 뻔했습니다. 저는 조금 따라가기 벅차 무릎을 굽히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 서둘러 동작을 늦췄습니다. 두 곡을 추고 나니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등까지 흘렀습니다. 향자 씨와 함께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그녀가 장바구니에서 식혜 한 병을 꺼내 제게 반쯤 따라 주었습니다. 우리는 식혜를 마시며 앞에서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와 비밀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어머, 선혜 씨네 손주 오늘 신라호텔에서 100일 잔치 한다며? 20테이블이나 잡았다던데. 근데 왜 아직 이런 옷차림으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얼른 집에 가서 점잖은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이러다 늦겠네. 제 손이 심하게 떨리며 보온병 뚜껑이 쨍하는 맑은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며 입을 벌렸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향자 씨는 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고 혼잣말처럼 계속했습니다. 아침에 시장 과일 가게에서 들었지. 그 가게 아줌마 사위가 그 호텔에서 일하거든. 행사 준비 담당이래. 선혜 씨 아들 이민준 씨네 100일 잔치라고. 아주 성대하게 한다던데 몰랐어? 저는 고개를 숙여 뚜껑을 주었습니다. 뚜껑에 묻은 먼지를 소매자락으로 가볍게 닦아냈지만 어쩐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뚜껑을 손에 쥔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테이블이라더라. 신라호텔 그 큰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대. 주빈석에는 생화장식에 LED 스크린까지 설치하고 정말 화려하겠어. 손주가 복이 많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 근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향자 씨가 마침내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연락 안 했어? 제 입가에 억지로 비집고 나온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했습니다. 아마 갑자기 정했나 보지. 집에 가서 한번 봐야겠어. 연락이 누락됐을 수도 있으니까. 향자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스무 테이블을 갑자기 정한다고? 자네 아들 머리에 총 맞았나? 난 안 믿어. 저는 그녀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집에 가볼게. 조심히 가. 집에 가서 옷 꼭 갈아입고. 정말 이 운동복 차림으로 잔치에 가진 말고. 그녀가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열어 아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준에게서는 아무런 메시지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도 다시 훑어봤습니다. 가장 최근 통화는 어제 은행 상담원의 대출 상품 홍보 전화였습니다. 가족 단체 카톡방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100일 잔치에 늦지 않게 참석해주세요. 같은 의례적인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이씨 종친의 카톡방에 들어가 봤지만 조용했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열흘 전 조카 며느리가 올린 날씨 예보였습니다. 손이 점점 떨려왔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열어 며느리 김소영의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이 마치 따귀를 때리듯 선명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9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속 소영은 화려한 붉은색 맞춤 한복을 입고 완벽한 화장과 함께 활짝 핀 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강보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의 작은 태양이라는 글을 덧붙인 사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 민준이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뒤 LED 스크린에는 붉은 글씨로 이서준 100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수십 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각 100일이 된 손주, 사돈어른 내외, 그리고 제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아마 며느리 쪽 친척들인 듯 했습니다. 모두가 한 줄로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가족 사진이라는 눈에 거슬리는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세 글자가 마치 시뻘게 달아오른 바늘 3개가 되어 제 눈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선혜 씨, 이건 너무하잖아. 어느새 향자 씨가 저를 따라 집까지 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분을 참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들, 작정하고 자네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아냐? 자네 돈 쓰고 자네 덕에 살면서 이제 와서 손주 100일 잔치에 초대도 안 해?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마 내가 다리도 안 좋으니까. 힘들까봐 그랬겠지. 쓸데없는 변명 좀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선혜 씨, 자네 아들 어릴 때부터 혼자서 다 키웠잖아. 뭘 바라고 그렇게 헌신한 거야? 돈 주고 몸 바쳐서 고생했는데 결국 돌아온 게 잔치상에 자리 하나 없는 꼴이야? 저는 고개를 숙여 청가방을 정리하며 보온병 뚜껑을 손가락으로 매만졌습니다. 향자 씨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또 한 번만 갑자기 정했나 봐. 같은 소리 해봐. 내가 진짜 자네 머리 열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고 말 테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서 제대로 된 옷으로 갈아입고 신라 호텔 앞으로 쳐들어가. 아들이 문전박대하는지 아닌지 똑똑히 보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 향자 씨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대꾸하는 대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그녀는 저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알았어. 집에서 전화 기다릴게. 무슨 말이든 하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해. 저녁 6시 반, 저는 제 몫으로 잔치국수 한 그릇을 삶았습니다. 채소를 조금 얹고 TV에서는 맛집 프로그램을 틀어놨습니다. 진행자는 온 가족이 화목하게 모여 3대가 함께 즐기는 명절 음식을 신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국수를 먹었습니다. 젓가락을 그릇에 넣는 순간 그릇이 기우뚱하며 젓가락이 미끄러져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외롭게 놓인 젓가락을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너무 크게 웃어서 저 자신조차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습니다. 그 잔치국수는 결국 몇 젓가락 먹지 못했습니다. 속은 텅 비어 허기졌지만 식욕은 전혀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이 텅 비어버린 그 느낌이 모든 허기를 막아버렸습니다. 가족사진이라는 태그가 붙은 그 사진은 마치 시베리아에서 불어온 한파처럼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남김없이 얼려버렸습니다. 밤 9시 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어둠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그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이민준. 저는 그 세 글자를 몇 초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밀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습니다. 한 점의 파동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전화기 너머는 온갖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연회장 홀처럼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자자, 한 잔 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금 지쳐 보였지만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잔치 이제 막 끝나서 사람들 다 갔어요. 힘들어 죽겠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를. 어머니, 오늘 잔치 스무 테이블에서 총 3천만 원 나왔어요.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호텔로 오셔서 카드 결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못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3천만 원이요. 오셔서 카드 결제 좀 해주세요. 온 김에 손주도 좀 보시고요. 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2초쯤 기다리더니 마침내 목소리에 담긴 화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세요? 지금 어디세요? 좀 빨리 와주실 수 없어요? 10시 반까지는 계산을 마쳐야 한대요. 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그가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주전자를 내려놓듯 소리 하나 없이 조심스럽게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거실의 낡은 소파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초 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시끄러운 다툼을 듣는 것처럼 그 알림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을 들어 이씨 종친의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이민준이 방금 글을 올렸습니다.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과 분노하는 이모티콘을 덧붙여서 오늘 손주 100일 잔치 비용이 총 3천만 원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석도 안 하시고 돈도 한 푼 못 내주시겠답니다. 전화도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정말 너무 매정하시네요. 친손주 얼굴 한번 보러 오시지도 않다니 저희 가족 모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글 아래에는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몇몇 친척들이 즉시 몰려들었습니다. 큰어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선혜야, 민준이 혼자 고생하는데 엄마가 그러면 쓰니? 이모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오지도 않고 돈도 안 내다니. 우리 집이었으면 당장 쫓겨났어. 평소 저와 그나마 가깝게 지내던 외사촌 동생까지 나섰습니다. 이모, 민준 오빠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요즘 세상살이가 얼마나 팍팍한데요. 이모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저는 익숙한 프로필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얼굴들이 끔찍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가족 사진을 보며 제가 무정하고 인색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왜 그 사진 속에 나는 없는지 물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 어딘가에서 30년 넘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 줄은 말이다. 내가 너를 30년 넘게 키워온 정이었어. 저는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오늘 그 줄이 끊어졌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향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막 깎은 과일 한 접시를 들고 들어오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어? 방금 아래층에서 자네 형님 만났는데 친척들 단톡방이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 자네가 돈 안 내줘서 민준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그녀는 과일 접시를 식탁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마치 불붙은 폭죽처럼 터뜨렸습니다. 선혜 씨, 내가 한마디만 할게. 지금 마음 약해져서 그 3천만 원 내주면 자넨 앞으로 평생 그 집안 공짜 현금 인출기로 살게 될 거야. 죽을 때까지. 통보도 없이 잔치 벌여놓고 무슨 낯짝으로 뒤처리해달라고 하는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했어. 전화는 무슨? 밥 다 먹고 나서. 돈 내라고 전화한 게 전화야? 그럴 바엔 안 하는 게 낫지?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향자 씨, 나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향자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제 허벅지를 힘껏 한 번 쳤습니다. 그래, 이래야 내가 아는 박선혜지.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있잖아, 예전에 개학교 다닐 때 생활비 모자라면 내가 굶어서라도 돈을 붙여줬어. 결혼할 때 집 계약금 모자라니까 내 노후 자금을 갖다 줬고, 며느리 산후조리할 땐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보양식 고아주느라 정작 나는 따뜻한 밥 한 술 못 먹었어. 그런데 이제 손주가 태어났는데 초대장 한 장 못 받고 잔치가 끝나니 계산서만 날아왔네. 향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모든 걸 참았어. 아직 젊으니까 철이 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계속 버텨주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지. 제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슬펐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제 68이고 걔도 40이 넘었어. 걔는 안 변해. 자네가 너무 오래 버텨주니까 저쪽에서는 자네가 영원히 지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향자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황혼이 마치 더러워진 걸레처럼 온 하늘을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계산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마치 저는 그저 현금 인출기일 뿐인 것처럼 그들이 먹고 마신 뒤에 제가 값을 치러야 하는, 하지만 문득 아주 선명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현금 인출기는 오늘부터 작동을 멈췄다고. 다음 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벨소리는 급하고 요란하며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니 역시나 이민준과 김소영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고 소영은 곤히 잠든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의도적으로 꾸며낸 상냥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불을 끌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현금 인출기가 정말로 고장났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몸으로 문을 반쯤 가린 채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니? 민주는 즉시 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오늘 특별히 손주 데리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소영도 서둘러 아기를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가,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아기는 눈을 비비며 젖은 목소리로 할머니하고 불렀습니다. 어제 이전이었다면 손주의 이 귀여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돌덩이처럼 단단했습니다. 됐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혼자 좀 쉬고 싶구나. 저의 냉담함은 명백히 그들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화나셨어요? 그는 애교 섞인 말투로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어제 잔치 일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정말 바빠서 깜빡하고 미리 전화를 못 드렸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네? 바빴다고? 저는 냉소하며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인스타그램에 정성껏 고른 사진 9장을 올릴 시간은 있었지. 사진마다 달리는 친구들 댓글에 답장할 시간도 있었고, 종친의 단톡방에 이 엄마가 얼마나 매정한지 비난하는 글을 올릴 시간도 있었어. 이민준, 너는 딱 하나. 어머니, 오늘 손주 100일이에요. 라고 알리는 30초짜리 전화를 할 시간만 없었던 거야.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작은 돌멩이가 되어 그의 양심의 호수에 정확히 던져졌고 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보기 흉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소영이 상황이 안 좋아지자 아기를 안고 앞으로 나와 동정심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준 씨,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보세요,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정말 이 아이 얼굴 한번 안 보실 만큼 매정하신 거예요? 어머님까지 저희를 외면하시면 저희는 누굴 의지하고 살아요? 누굴 의지하냐는 그 말이 마침내 밤새 억눌렀던 제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누굴 의지해? 저는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가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의지하면 되지. 100일 잔치날, 그분들은 주빈석에 앉아서 모든 하객들의 축하주를 받으며 아주 의기양양하시더구나. 아기도 그분들 품에 안겨서 그 가족 사진을 찍었고, 그런데 이제 술 다 마시고 사진 다 찍고 계산서가 날아오니 사진에 끼지도 못하니 할미가 생각났나 보구나. 저는 소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졌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 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인 향자 씨가 막 사온 김밥과 두유를 들고 올라오던 참이었습니다. 연기들도 참 잘하네. 향자 씨는 두유 봉지를 계단 난간에 거칠게 내려놓고 양손을 허리에 짚은 채 마치 문지기처럼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결혼할 때 집은 누가 사줬어? 우리 선혜 씨가 자기 노후자금 털어서 계약금 보태줬잖아. 애 낳고 산후조리는 누가 해줬는데? 우리 선혜 씨가 허리 삐끗하면서도 병원 갈 시간도 없이 다 해줬어. 근데 이제 와서 손주 100일 잔치는 소리 소문 없이 치러놓고 계산서만 들이밀어? 당신들 셈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향자 씨의 말은 연발 사격처럼 쏟아져 나와 민준과 소영을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일찍 일어난 이웃들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소영은 이웃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얼굴이 파랗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미 준비해 두었던 말을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돌아가라.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현금 인출기도 공짜 보모도 아니다. 나는 그저 박선혜일 뿐이야.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테니 너희도 너희 인생을 잘 살아가거라.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은 마치 깨끗한 벽과 같았습니다. 과거 제가 기꺼이 바쳤던 모든 것과 그들이 당연하게 받아갔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 밖에서 민준과 소영이 낮게 다투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향자 씨가 들어와 따뜻한 두유를 식탁 위에 놓으며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진작에 이랬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지만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을 소모하는 일이었습니다. 선혜 씨, 향자 씨가 제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아들 성격 내가 잘 알잖아. 오늘 이렇게 문전박대 당했으니 분명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향자 씨, 예전에는 내가 모든 걸 참았어. 아직 젊으니까 철이 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나도 이제 68이고 걔도 40이 넘었어. 걔는 안 변해.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버텨주니까. 저쪽에서는 내가 영원히 지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제는 안 버틸 거야. 내 인생 내가 되찾아올 거야. 그날 저는 평소처럼 감정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재무정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수년간 기록해온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니 단정한 글씨로 민중결혼, 주택계약금 5천만 원 지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뒤로 넘기니 손주 100일 금반지, 그들 집, 소파 교체 비용, 며느리가 요가학원에 등록한다며 받아간 돈, 모든 지출 내역이 날짜와 금액과 함께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빽빽한 숫자들을 보며 예전과 같은 따뜻함 대신 차가운 허무함만을 느꼈습니다. 저는 빨간 펜을 꺼내 가계부 마지막 장에 힘주어 썼습니다. 금일부로 무상 지원 종료. 그리고 저는 저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 돈을 맡겨온 우리은행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앉아오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가서 모든 증명서와 통장을 하나씩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몇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싶은데요. 우선 예전에 아들이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을 편하게 내도록 만들어줬던 가족카드를 해지해주세요. 이어서 저는 직원에게 모든 계좌의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일일 이체 한도를 최저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소액 간편 결제와 자동이체 기능도 해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소 놀란 표정의 젊은 직원에게 아주 엄숙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에 최고 등급의 경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앞으로 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설령 제 신분증, 통장, 인감, 심지어 위임장을 가지고 오더라도 반드시 저와 직접 통화해서 본인 확인을 한 후에 업무를 처리해 주시겠어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선혜 고객님. 고객 정보에 최고 등급 특별 요청 사항으로 기록해 두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니 마치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단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들고 관리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저희 집 현관 출입 권한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중과 소영의 이름을 쓴 종이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지문 인식과 출입 카드 권한을 지금 즉시 전부 삭제해 주세요. 소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지. 민준 씨는 아드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집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죠. 오늘부터 저는 혼자 삽니다. 저 외의 모든 사람은 방문객으로 간주해 주십시오. 그들이 오려면 반드시 제가 직접 내려가서 안내해야만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들여보내지 말아주세요. 제 태도는 매우 단호했고 소장님도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제 요청대로 처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어선과 사람을 막는 방어선. 이 두 가지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제게 숨쉴 공간과 다음 단계를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저녁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어 다음 주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과거에 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성년후견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 집, 제 예금,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모든 연금을 온전히 저만의 미래 설계도 안에 단단히 묶어둘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합법적이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 인생은 오늘부터 내가 주인이라고. 문을 닫고 모든 자금줄을 끊어버리면 그들이 한동안은 조용히 지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의 탐욕과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그들의 요구를 너무 얕봤습니다. 며칠 뒤 오전 제 평생 잊지 못할 조잡하고 소란스러운 막장극이 저희 집 앞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주방에서 연근 갈비탕을 약한 불에 뭉근히 끓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관리실에 젊은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인터폰을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빨리 좀 내려와 보세요. 며느님이 아기 안고 아파트 입구에 무릎 꿇고 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냄비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튄 뜨거운 국물이 손등을 데웠지만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파트 중앙 정원에는 이미 구경하는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입구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김소영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얇아 보이는 원피스 차림에 태어난 지 석 달 남짓한 제 손주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한 채 온몸으로 연약하고 가련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아기 등을 토닥이며 허공에 대고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정하게 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정말 이 손주가 없는 셈 치실 거예요? 저는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을 보며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아파트의 사람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오전 십시를 골라 그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론과 이웃의 시선, 그리고 죄 없는 제 손주를 무기 삼아 저에게 공개적으로 악랄한 감정적 협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단정한 외투를 걸치고 머리를 빗은 뒤 태연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제게 쏠렸습니다. 그 눈빛들 속에 섞인 동정, 비난, 호기심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똑바로 소영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심지어 아기를 안은 채 앞으로 기어오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는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 앞에 서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크지는 않지만 구경하는 모든 이웃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연극은 잘 짜인 각본입니다. 제 말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현장의 소란을 순식간에 잠재웠습니다. 소영의 울음소리도 갑자기 멎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웃을 훑었습니다. 이 아이, 제 며느리는 제 손주가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아기를 데리고 저를 보러 온 적이 없습니다. 제 손주 100일 잔치는 20테이블이나 차려놓고 저에게는 초대장 한 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나서야 전화해서는 그 비용 3천만 원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있는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아기를 안고 여기에 무릎 꿇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할미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돈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자기 집안의 현금 인출기 노릇을 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군중 속에서 나지막한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영을 보던 사람들의 눈빛이 동정에서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아기를 안고 일어나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말하냐고? 저는 냉소하며 휴대폰을 꺼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목동 파크빌 아파트인데요. 어떤 사람이 태어난 지 석 달 남짓한 갓난아기를 데리고 저희 집 앞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며 감정적인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질서와 안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니 경찰관을 좀 보내주십시오. 경찰에 신고. 소영뿐만 아니라 주위 이웃들까지 숨을 멈췄습니다. 아마 누구도 저처럼 온화해 보이는 늙은이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소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품에는 손주가 있고요. 네가 내 며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고해야 한다. 제 말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네가 선을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니. 나는 네게 똑똑히 알려줘야겠다. 나 박선혜는 네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물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소영은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정말 양심도 없으시네요. 너무 독해요. 라는 말밖에 내뱉지 못했습니다. 다들 내가 매정하다고 하는구나. 제 시선이 그곳에 있는 모든 얼굴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너희의 탐욕은 왜 말하지 않니? 너희의 탐욕은 폭력이야. 나를 엄마로 동시에 현금 인출기로 취급했지. 부모로 동시에 공짜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겼어. 이제는 우리 집 문 앞까지 점령하고 죄 없는 내 손주를 인질로 삼아서 나를 흔들려고 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2명의 경찰관과 함께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젊은 여경은 차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선혜 씨 맞으십니까? 여기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해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건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또 찾아오면 그때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니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정식 기록은 남겨주십시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소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대개 행동은 명백히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부적절합니다. 지금 즉시 떠나주십시오. 만약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그때는 단순한 가정불화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소영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꼭 껴안고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 섞인 시선 속에서 거의 도망치듯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이 기록을 마친 뒤 제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관리소장이 뒤따라오며 연신 말했습니다. 사모님, 화푸십시오. 앞으로 저희가 출입구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저어 보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올라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문 밖에는 아직도 소란의 잔향이 남아있는 듯 했지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으로 가 따뜻한 레몬차 한 잔을 탔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안경 렌즈에 엷은 막이 생겼습니다. 안경을 벗어 옷자락으로 닦고 다시 썼습니다. 렌즈 너머 제 눈빛은 바람 한 점, 파도 한 점 없는 고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을 꺼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 무릎 꿇는 소동이 있고 난 뒤 제 세상은 마침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정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민중과 소영은 마치 제 삶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처럼 다시는 나타나지도 전화 한 통 걸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하지만 천천히 저는 그 고요함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버림받은 죽음 같은 정막이 아니라 제 내면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다시 박선혜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향자 씨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30년간 지켜온 낡은 아파트를 벗어나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 문화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삶에 치여 미뤄뒀던 꿈들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늘 배우고 싶었던 서예반과 노년기 재산과 안전관리라는 아주 실용적인 공개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서예반에서 다시 붓을 잡았을 때 첫 먹물 방울이 화선지에 번져나가는 순간 오랜 억압으로 굳어버렸던 제 마음도 함께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강좌에서 상속, 신탁, 성년후견 선고에 관한 법률 조항들을 들으며 지식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든든한 무기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인터넷에서 평이 좋은 신개념 실버타운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한적한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병원이라기보다는 휴양 리조트 같았습니다. 당장 입주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선혜, 너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어. 너의 노년이 아들 하나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향자 씨가 아파트 게시판에서 유기동물 입양 홍보 전단을 봤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끌며 말했습니다. 선혜 씨, 한번 가보자. 혼자 사는데 친구 삼아 하나 키우는 것도 좋잖아. 보호소에서 저는 케이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다리, 저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잿빛 털은 뭉쳐 있었지만 눈빛에는 저와 무척이나 닮은 고집스러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 아이가 한 번 버림받은 적이 있어서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춰 케이지 너머로 조용히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도 고개를 들어 맑은 호박색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혈육에게 상처받고 스스로를 단단히 감싸 안았던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를 뻗어 천천히 케이지에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작은 머리를 내밀어 따뜻하고 촉촉한 코로 제 손가락 끝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복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과거의 불행을 잊고 앞으로는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복덩이가 온 뒤로 너무나 조용했던 제 집에는 새로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절던 뒷다리는 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아래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직 걸을 때 살짝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이제는 집 안에서 저를 따라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깨우는 것은 더 이상 잠영종이 아니었습니다. 복덩이가 작고 말랑한 발바탕으로 제 뺨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녁에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면 녀석은 제 다리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만족스러운 골골 소리를 냈습니다. 녀석은 말을 할 줄도
애교를 부릴 줄도, 무언가를 요구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하고 따뜻한 존재감은 제 마음속 가장 큰 공허함을 채워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책상에 앉아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민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덩이는 제 슬픔을 느꼈는지 조용히 책상 위로 뛰어올라와 털북숭이 머리로 제 손등을 가볍게 비볐습니다. 목에서는 야옹, 야옹하는 위로의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녀석을 안아 따뜻한 털 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다지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터넷도 배웠습니다. 향자 씨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 카카오톡 사용법, 페이스북 그룹 가입법을 배웠습니다.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노년층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처럼 홀로 노년을 마주하는 법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각 구운 빵 사진을 올리는 사람, 전국 일주 여행 사진을 올리는 사람, 그리고 익명으로 자녀와의 갈등과 힘겨움을 털어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익명의 가상세계에서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썼습니다. 비극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어머니의 심경 변화를 담담하게 서술했을 뿐입니다. 제 글에는 눈처럼 많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감하세요. 저희 엄마도 평생 저희를 위해 사시느라 자기 자신을 잊고 지내셨어요. 글 보다가 울었어요. 저도 엄마인데 어머님 마음이 너무나 이해돼요. 저도 혼자 살아요. 우리 함께 힘내서 젊은이들보다 더 멋진 노년을 보내요. 그 따뜻한 댓글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도시의 수많은 구석에 저처럼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애쓰는 수많은 박선혜가 있다는 것을요. 제 삶은 이 새로운 시도들 속에서 점점 더 풍요롭고 충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릴 필요도, 안정감을 얻기 위해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에게 그것들을 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복덩이의 골골 소리와 문화센터의 수업 종소리 속에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배신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제 마음도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서히 새로운 살이 돋아났습니다. 저는 그저 삶을 즐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률을 통해 제 노년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벽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 터무니없는 막장극이 다시는 상연될 기회가 없도록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의 최 변호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 저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분노에 가득 찼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깨끗한 면마 소재의 옷을 입고 복덩이를 안은 채 평온하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최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 보이시네요. 저는 복덩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마 마음을 비워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그동안 재테크 강좌에서 배운 성년후견 신탁과 유산계획에 대한 제 생각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말을 조용히 들으며 눈빛에는 감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철저하게 고려하셨네요. 솔직히 어머님보다 젊은 분들도 이런 해안과 결단력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도움 아래 우리는 오후 내내 제 노년 계획을 가장 엄격하고 명확한 법률 조항으로 완전히 확정지었습니다. 첫째는 성년후견 신탁이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의 목동 아파트와 은행에 남아있는 2억여 원의 예금을 모두 신탁에 맡겼습니다. 신탁의 유일한 수익자는 박선혜,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신탁 계약서에는 이 돈의 향후 용도를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미래에 제가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의 비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의료비, 그리고
제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매달 최소 200만 원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죽고 난 뒤에 남는 것들은 아무에게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미리 찾아둔 자료를 꺼냈습니다. 미혼모와 취약 계층 아동을 돕는 어느 공익단체였습니다. 남은 모든 자산을 전부 그곳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유산의 지정 수익자를 해당 공익단체로 설정하고 공익 신탁 형태로 용도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평생 미혼모로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작은 돈이 또 다른 누군가의 고통의 원인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에게 두 서류에 모두 제가 직접 초안을 작성한 친족 면책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인 박선에는 명확한 의식과 자유의사에 따라 본 문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아들 이민준, 전며느리 김소영 및 그 후손을 포함한 어떠한 직계 또는 반계 친족에게도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며 법정 부양 의무 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엄중히 선언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어떠한 감정적 변화에 의해서도 변경되지 않으며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아니한다. 제가 이 문구를 최 변호사님에게 읽어드렸을 때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저를 깊이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확고하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나고 출력된 두툼한 종이 뭉치가 책상 위에 깔끔하게 놓였습니다. 저는 첫 장의 재산 신탁 계약서라는 굵은 제목을 보며 그 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서명란에 한 획 한 획 제 이름을 썼습니다. 박선해.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오늘부터 내 목숨은 내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민준에게 전화해서 통보하지도 김소영에게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제 입에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누구를 벌주거나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대로 나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지도 그 누구도 함부로 내 이름과 존엄을 짓밟도록 허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향자 씨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선혜 씨, 오늘 일은 잘 처리됐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순조로웠던 적이 없어. 앞으로 우리 노년은 우리 둘이서 지키자. 그녀는 크게 웃는 이모티콘을 여러 개 보내며 답했습니다. 좋지. 내년 자네 생일에는 우리끼리 호텔 뷔페 예약해서 그 집 잔치보다 더 화려하게 먹자. 저는 휴대폰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새로 산 옅은 하늘색 면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복덩이는 소파 구석에서 얕은 숨을 내쉬며 꼬리를 한가롭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가 마지막으로 문단속을 확인했습니다. 새로 바꾼 스마트 도어록은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 이중 잠금 방식이었습니다. 비상 연락처에는 향자 씨와 관할 파출소 전화번호만 남겨두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모든 연동 정보는 전부 삭제했습니다. 이 문은 이제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 열립니다. 침대 머리맡에 등을 켜고 은은한 노란 불빛으로 조절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집안에는 누구 하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이것저것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창밖으로 바람이 개수나무를 스치는 소리와 복덩이의 작고 만족스러운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안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한밤중 작은 소리에 놀라 심장이 멎을 듯한 고통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 후반전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날들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제 세상은 좁아졌지만 동시에 더 넓어졌습니다. 좁아진 것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인간관계였고, 넓어진 것은 제가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저만의 세계였습니다. 제 서예 실력은 점점 늘어 주민센터 발표회에서 작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사진 작품은 향자 씨가 인화해서 자기 집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내 절친 선혜 씨가 찍은 거야. 멋지지? 그리고 복덩이. 제가 보호소에서 데려온 그 달이 저는 작은 고양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숨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던 가여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 먹여 윤기가 흐르고 통통해진 우리 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한때 절었던 뒷다리는 걸을 때 아직 약간의 흔적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뛰고 점프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녀석은 저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발바닥으로 저를 깨우고 매일 밤 제 발치에서 몸을 웅크리고 따뜻한 체온과 만족스러운 골골 소리로 저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이렇게 평온하게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때로 호수 밑바닥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아서 이미 가라앉았다고 생각해도 어느 무심한 순간에 다시 파문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갓 사온 따끈한 찐빵 한 봉지를 들고 복덩이와 함께 산책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낯익으면서도 낯선 그림자가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본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끔한 정장 차림의 의기양양한 금융맨이 아니었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점퍼를 입고 머리는 짧게 깎았으며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피로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고 관자놀이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입을 떼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발치에 있던 복덩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목구멍에서 났고 적대적인 하악 소리를 냈습니다.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모습이 마치 싸울 준비를 하는 작은 사자 같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덩이는 평소에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랐기에 누구에게도 이렇게 강한 적대감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춰 녀석의 긴장된 등을 쓰다듬어주고 일어나 민준을 보며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는 손을 비비며 고개를 숙인 채 머뭇거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용기를 쥐어짠 듯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그 사람이랑 이혼했어요. 아이는 자기가 데려갔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어요. 지난 몇 년간 여러 군데 옮겨 다녔는데 잘 안 풀리네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벌 받나 봐요.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길 잃은 아이처럼 무력하게 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제 마음속에는 미움도 고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개처럼 아주였고 옅은 슬픔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그는 마침내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을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요. 혹시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초라하고 미안함 가득한 그의 모습을 만약 몇 년 전이었다면 저는 아마 망설임 없이 제 모든 것을 내주었을 겁니다. 그를 가엾게 여기고 그의 뒤늦은 후회에 감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 가방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찐빵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먹으렴. 아직 따뜻하단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찐빵과 저를 번갈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게 아니라, 알아.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이제 다 컸어. 3살짜리 아이가 아니란다. 너는 진작에 내 인생을 책임지는 법을 배웠어야 했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나쳐 여전히 낮게 으르렁거리는 복덩이를 안아들고 열쇠를 꺼내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복덩이는 여전히 뒤를 돌아보며 민준을 향해 경고의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동물은 배신이 무엇인지, 계산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저 눈앞에 저 남자가 과거에 나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그 고통의 흔적이 아직 내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야 많은 것을 깨닫는다. 어떤 가정은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지킬 수 없고 어떤 혈육의 정은 함께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를 옥죄기 위해 존재하며 어떤 희생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단 한 번도 돌아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헛된 것이었음을. 하지만 이 모든 것 덕분에 나는 마침내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누군가를 밀어내야만 독립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더 이상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독립이 시작되는 것이다. 나에게는 다리를 저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와 갓 나온 따끈한 찐빵 한 봉지와 조용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기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그저 더 이상 나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박선혜 씨의 이 경험담은 아마 많은 분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기쁨이 넘쳐야 할 100일 잔치가 혈육의 정에 대한 잔혹한 시련의 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전적인 헌신에서 마지막에 단호한 외면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상처와 갈등 그리고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들 이민준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현실의 압박에 못 이겨 잠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뼛속까지 이기심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며느리 김소영의 갖은 계략은 이 비극의 주된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왜곡된 관계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을까요? 그리고 박선혜 씨의 마지막 선택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초라해진 아들의 도움 요청에 그녀는 찐빵 하나만을 건넸습니다. 이 무정해 보이는 거절은 진정으로 냉혹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고 지혜로운 형태의 또 다른 사랑이었을까요? 혈육의 정과 자기 보호 사이 그 경계선은 과연 어떻게 그어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자식이 노후 대책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선혜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진정한 노후 보장은 자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손에 쥐어진 선택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의견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새로운 사고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실제 사례에서 어떤 영감을 얻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깊은 성찰을 담은 이야기를 널리 공유하여 더 많은 분이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창에서 여러분과 깊이 있는 소통을 나누기를 기대하겠습니다.